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지난번에 제가 중간에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하루를 빼먹는 바람에 이번 주 중간고사 주인데 이번 주까지 하게 생겼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에서 마지막으로 8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그리고 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그리고 10장 근로감독관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근로자 보건관리 빼고서는 9장, 10장은 여러분들한테 크게 이렇게 중요한 사항도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과목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그냥 들어주길 바래요. 그리고 이건 시간도 다른 시간에 비해서 마지막 시간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강의를 들어주길 바라고, 이번 주 목요일 이제 중간고사 일인데,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 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중간고사가 9주차죠. 그 10주차하고 11주차에는 산업재보상보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속 있는 실무에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제 8장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8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중에서 제 1절 근로환경의 개선. 그 제 1절이 근로환경의 개선인데, 근로환경의 개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일단 환경이 좋아야 근로자들이 이 재해를 안 입겠죠. 그래서 근로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은 근로 환경을 좋게끔 해라,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1절 근로 환경의 개선은 여러분들이 저는 크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25조에서는 작업 환경 측정이 규정되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용어 자체 그대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측정을 하는 거야.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안전하냐, 또 얼마나 위험하냐,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면은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 측정을 하도록 해야 된다. 즉, 사업주는,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은 유해인자,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적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 작업 환경을 측정을 해서 그 작업장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측정을 해라, 이런 의미예요. 2번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 환경 측정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건 뭐야? 1항은 사업주가 하게 돼 있고, 제2항은 도급인이라고 되어 있죠. 도급인이라는 것은 이제 하도급을 주는 사람을 도급인이라고 그러고, 도급을 받는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로 이런 현장은 어떤 현장?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은 자동차 공장 내에 각각 우리가 이제 1차 벤더, 2차 벤더 이렇게 들은 하도급 회사들 직원들이 들어와서 조립 라인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건설 현장.
건설 현장 같은 경우도 건설 현장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건설이다. 그럼 건설 현장에 각 그 하도급 업체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도급인이 이 작업 환경 측정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은 뭐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 환경 측정을 지정받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보면 1항에서 보면은 자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 환경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격을. 그런데 지정받은 기관이라는 것은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작업 환경 측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 회사를 만든다든가 이런 예를 들어서 안전공단, 산업안전협회 이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사항에 보면은 그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 측정 시 근로자 대표를 참석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이 산업안전보호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186조에. 그래서 법 제125조 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0일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즉, 요 별표 21, 요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가 있는 요런 인자가 있는 그 공장이라든가 작업장은 무조건 이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울 순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나가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그 회사의 공장이라든가 작업장이 이런 유해인자 별표 20에 나와 있는 유해인자를 사용하는 데냐 아니냐 이걸 보고 하면 돼요. 그래서 1번의 화학적 인자에서 유기화합물은 이게 석유화학 공장에는 대부분 다 유기화합물이 다 들어가죠. 왜 석유화학 예를 들어서 휘발유, 알코올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유기화합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석유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취급하는 공장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금속류는 우리가 중금속 이렇게 얘기하죠. 또 중금속 아니래도 일반 금속, 철, 순, 나트륨 이런 금속류를 사용하는 그런 공장들. 예를 들어서 제철소도 될 수 있을 거고, 각종 금속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갖고 있는 그런 공장. 또 산업 알카리, 이런 알카리류. 그러니까 이제 산성이라든가 알카리성 물질을 취급하는데, 또 가스 상태 물질. 이건 가스는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LPG 라든가 수소, 이산화탄소 이런 가스를 웬만한 공장에서는 다 또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리고 허가 대상 유해 물질에서 12종이 있고 금속 가공류 일종. 그리고 제가 이제 별표 21 114 중에 쭉 정해져 있어요.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 이런 건 내가 안 썼는데 여러분들 이제 실무에 나가서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어떤 화학적 인자가 있는지를 그걸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거 찾아보면 돼요. 그 별표 21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리적 인자 2종. 물리적 인자는 8시간 시간 가중 평균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발생하는 그런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공장. 이런 거 많죠. 이런 데는 기계라든가 이런 공장에 가면 굉장히 소음이 많이 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귀마개를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그래야 돼. 이런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하고 그다음에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고열은 용광로라든가 뭐 이런 로를 사용하는 그런 작업장이죠. 이런 작업장도 마찬가지로 작업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이고, 그 다음에 분진은 이제 먼지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광물성 분진이다. 광물성 분진이라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터널 작업할 때 그 돌하고 흙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곡물은 이제 그 뭐 우리가 이제 밀을 수입한다든가 쌀을 수입하게 되면은 배로 이제 곡물을 싣고 들어오는데 그 곡물을 이렇게 운반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곡물에 나오면서 나는 먼지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이제 면은 이제 면화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목재 분진, 목공소, 제재소 이런 데 가면 다 목재 분진이죠. 그다음에 성면 분진은 지금 이제 거의 성면은 발암성 물질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면은 거의 이제 못 쓰니까 이제 성면 분진은 특히 성면 분진 뭐 철거하는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성면 분진이 나오니까 이런 데 특히 더 작업 환경 측정을 해야 되고, 용접휴, 유리섬유 이런 것들, 이런 그 분진을 발생하는 이런 종류들.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런 유해인자가 있는 그런 작업장은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해인자를 알고 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5번 5번 항목 보면은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작업환경 측정을 했으면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우리 이 공장, 우리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돼요. 이런 그 대상 그 작업장은 그리고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돼. 근로자에게 우리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을 했더니 이러이러하더라. 다 뭐 깨끗하더라. 다 뭐 유해물질이 뭐 우리가 그 규정하는 한도 이내에 다 들어오더라. 뭐 이런 아니면 오버해서 뭐 이걸 어떻게 처리를 뭐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든가 이런 거를 다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를 해야 돼요. 이렇게 작업환경 측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자, 시행규칙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88조에 보면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의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을 하고 난 뒤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다가 그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를 첨부해서 그 시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작업환경 측정을 시료 마친 날부터 마찬가지 2번 항도 마찬가지로 치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뭐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그 시료 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장의 공정을 우리 그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렇게 개선을 했다는 이런 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것들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노동부 그 이제 노동부 각 지역마다 노동지소가 다 있어요. 노동본부가 다 있고 그래서 거기로 이제 제출을 하면 돼. 그다음에 작업환경 측정 기관. 그럼 어디서 작업환경 측정을 할 거냐? 아까 그 얘기했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런 작업환경 측정 기관을
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그 조건을 맞춰서 지정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그 사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작업 환경 측정을 받아야 되는 이런 그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 작업 환경 측정 기관에 우리 공장의 작업 환경 측정을 해주시오 하고 이렇게 의뢰를 해서 받아야 돼요. 이렇게 작업환경 측정 기관에서 그 다음에 작업환경 측정의 신뢰성을 또 노동부에서는 작업환경 측정을 했는데 이 작업환경 측정에 제대로 신뢰성이 있냐 없냐를 평가를 해야 돼. 그래서 주로 이제 평가 대상은 이 작업환경 측정 기관이 되겠죠. 그 측정 기관이 제대로 작업환경 측정을 못하면 어떻게 돼? 이거 했다고 결과 보고로 올라왔는데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제 작업환경 측정을 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작업환경 측정을 했다는 사업장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신뢰성을 평가를 해야 돼요. 그 신뢰성을 평가를 해야 돼. 이거는 노동부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공무원들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신뢰성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협조만 해주면 돼요. 일반 사업체들은.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전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그 작업환경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해서 그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그런 전문기관을 지원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2절. 자, 2절은 근로자의 보건관리 중에서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어요.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여러분들 이제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 학생들이라서 일반 건강진단을 많이 안 받아봤을 거야. 근데 이제 대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입학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았죠. 이런 것들이 일반 건강진단이야. 그래서 일반 그 근로자들은 무조건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주기적으로 국가에서 건강진단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산업안전기준법에서도 일반 그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돼 있어요. 그래서 1번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돼. 사장은 자기 직원들의 건강진단을 실시를 해야 돼요. 그 건강진단 중에는 이제 특수 건강진단이 있고 일반 건강진단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건강진단은 대부분 병원에서 많이들 하는데, 특수 건강진단을 한 그 병원이 별도로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 노동부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다 건강진단의 주기, 항목, 방법, 비용 이런 것들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주기,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일반 건강진단 주기는 얼마만큼 한 번씩 받느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또 그 취업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될 일들이야. 그래서 보면은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 이상, 그 다음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돼요. 2년에 1회, 그 다음에 일반, 일juk 재노동자가 됐든, 이런 사람들은, 몸을 쓰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건강진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면은 주로,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받게 되고, 본사라든가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면은
2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의무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건 정기적으로 받아야 된다. 일반 건강진단은. 자, 그리고 일반 건강진단의 그럼 뭐 어떤 검사를 받을 거냐? 또 실시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걸 받느냐 하면 여기 이렇게 검사 항목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즉 과거 병력, 작업 경력 및 타각 증상, 치진, 눈으로, 그다음에 손으로, 귀로 이렇게 물어서 이런 하는 문진으로 해서 이런 걸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혈압, 혈당, 요단백 및 빈혈 검사, 그다음에 체중, 시력, 청력, 그다음에 방사선 촬영, 이거는 이제 간 지수를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요거를 이렇게 딱 하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 일반 건강 진단을 받아야 돼. 그 비용은 다 사업주가 다 내도록 되어 있고, 또 의료보험에서도 이걸 다 공짜로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 받으면 돼. 그리고 실시 방법은 건강진단기관, 일반 건강진단기관이 있죠.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은 받으면 돼. 자, 그리고 이제 특수건강진단이라고 있다 그랬어. 특수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를 특수건강진단이라고 그래. 일단 용어 자체도 이게 좀 좋은 용어는 아니겠죠. 특수한 분야니까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특수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된다. 즉, 건강 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해서 해당 판정이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에 속에 있는 근로자들은 특수건강진단을 받아라. 이때 그런 얘기고요. 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가 있어. 이런 위험한 일을 할 때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할 때는. 그래서 화학적 인자, 아까 나왔어요. 자가환경 측정할 때도 화학적 인자, 분진, 물리적 인자, 야간 작업 이런 것들을 대상 업무로 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된다. 언제? 아까 얘기한 이런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또 작업 내용이 변경될 때, 이런 때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 이제 특수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그 다음에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아까 나와 있었죠. 그런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를 해야 돼. 근데 그 배치하기 전에 이 사람을 거기에 배치해도 되겠나 안 되겠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자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 불용으로 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보건관리자가 이 사람은 좀 위험하니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건강진단을 실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수시건강진단 대상이 있는데, 이것도 수시로 이제 산업보건이라든가 근로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수시로 이제 건강진단을 이 사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건의하면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즉 저기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직업으로 인해서 천식이 걸린다든가 피부염이 생긴다든가 그 밖에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시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1조에 임시건강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임시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경우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 진단의 실시나 작업 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노동부 장관이 같은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 일정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근로자들이 뭐 여러 사람이 똑같은 질병에 뭐 걸린다든가 이럴 경우는 이 사람 전부 다 이렇게 임시 건강진단 실시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임시 건강진단을 명령은 고용노동부로 정하는 경우 그러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구역에 하나 해당하는 경우다. 즉 같은 부서에 같은 사무실이라든가 같은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아까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같은 공장에서 근무를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뭐 이상한 병이 걸렸는데 또 옆에 사람도 비슷한 병이 걸렸어. 이럴 경우 또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업병 관련된 그런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경우 그 밖에 이제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은 별표 24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항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사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건강진단에 관해서 사업주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사업주는 건강진단에 대해서 사업주는 사장이죠. 사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된다. 좀 이상하다고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 알아야 되겠다. 나 근로자 건강진단하는데 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하면 참석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는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해야 된다.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가 근로자 대표가 그 병원에다가 우리 그 작업장의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좀 알려줘라 하면은 그 병원이 설명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 사장이 물론 사장이 설명하는 건 아니고 병원에서 의사가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유지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 건강진단 결과를 가지고 근로자를 자른다든가 그 작업을 작업하는데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러지 말란 얘기야. 4번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작업 장소를 변경한다든가 작업 전환시킨다든가 근로시간 단축 이게 이제 건강 진단 결과 근로자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거를 작업 장소를 좀 변경을 해줘서 변경을 해주고 작업을 전환해주고 근로시간 단축을 해주고 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줘라 이런 얘기야. 사업주는. 자, 그러면은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로자는 뭐 별다른 거 없겠죠. 사장이 건강진단을 받아 병원 가서 오면은 가서 꼭 받기만 하면 돼. 아, 귀찮아서 안 받을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근로자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강진단 기관 등의 결과 보고 의무. 자, 건강진단 기관은 병원 등이 되겠죠. 이런 건강진단 기관은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일단 그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근로자하고 사업주에게는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건강진단 를 하는 그런 기관은 그런 얘기고요. 자, 특수건강진단기관.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그런 병원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단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돼. 지정을 받으려면은 그 적절한 그 조건이 갖춰져야 되겠죠. 뭐 의사가 뭐 얼마 뭐 이상이 있어야 되겠고 뭐 검사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돼. 신청을 해서 그런 이제 병원 진단 기관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겠고 그다음에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 이것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유해인자별, 아까 뭐 화학적 인자, 물리적 인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관들을 지정해서 주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병원이 이제 위주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 카드라는 게 있는데 뭐 근로자들이 그런 위험한 그 건강 장애가 발생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건강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올해 주기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았더니 어떻더라 이런 거를 쭉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 카드를 발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료보험 예전에는 의료보험도 카드를 발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않죠. 그래서 건강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자기가 언제 진단을 실시했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었고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제138조에는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병 걸린 사람은 근로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감염병은 뭐야? 전염병을 우리가 감염병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킬 수 있는 병. 그 다음에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 근로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감염병이라든가 정신질환 병 환자는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될 사람한테 근로를 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다만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금지하거나 제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됐을 때 이제 치료를 받거나 이런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되었을 때는 자르지 말고 바로 또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병으로 인해 핑계로 직원 근로자를 자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행 규칙에 이렇게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보자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된다. 작업시키지 말아야 된다. 즉 전염될 우려가 있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요즘 얘기하면은 코로나19 같은 거,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전염병. 그다음에 조현병, 마비성 치매,
조현병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정신질환병인데, 우리가 소위 이제 맨정신이 아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그래요. 이런 조현병, 그 다음에 치매 걸린 사람들, 그 다음에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해야의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근로를 작업을 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제한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근로 시간의 제한. 이게 아주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우리가 그 오랫동안 우리가 일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8시간 근무를 하는 동안 계속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뭐 건강상 안 좋은 일이, 건강상 유해한 일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은 줄여라 이거야, 근로시간을. 즉 일일 하루에 8시간 하던 걸 한 6시간, 뭐 그거 6시간보다 더 작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일주에 보통 보통 일주에 40시간 근무하고 있죠. 40시간 근무하는 거를 34시간으로 줄여서 근로하게끔 해서 근로자가 유해한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예외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을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즉, 그 휴식 시간을 적절히 배치를 한다든가, 뭐 또 그 건강 보호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의 제한 등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 1번 보면은 높은 기압에서 작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잠암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잠수, 여러분들 잠수복 입고 잠수 작업하는 사람들이 보통 바닷속이라든가 강물 속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수압으로 인해서 아주 그 기압이 높은데 수압으로 인해서 높은 기압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잠암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건설 시공 시간에 이제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잠암이 뭔지를 이제 들으셨을 텐데, 이 그 바다나 강 밑에 그 교량이라든가 이런 걸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잠암을 설치해서 그 속에서 작업을 하게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잠암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속에서 작업할 때는 물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압을 굉장히 높게 해서 작업을 해요. 이제 이런 높은 기압에서 작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높은 기압에서 작업을 하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제한을 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분 일하고 10분 쉰다. 그럴 경우에 30분이라고 20분 쉰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쉬는 시간을 늘리고 그런 방법으로든 해서 근로시간을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법제 3번 법제 139조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즉 깽내에서 작업, 깽내 터널이죠. 터널에서 하는 작업, 그 다음에 다량의 고열물질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 하는 작업. 이건 뭐야? 이거는 용광로 제철소 같은 경우 용광로 작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물 작업하는 경우,
아주 뜨거운 센물 작업하는 경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량의 저온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현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이건 뭐야? 이거는 냉동 창고 이런 부분들 있죠. 냉동 창고 한여름에도 냉동 창고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 이런 데 이렇게 춥고 추운 장소에 작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라디움 방사선이나 X선, 그 밖에 유해 방사선 취급하는 작업. 그 다음에 유리, 흙, 돌, 광물, 분진,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 그 다음에 소음이 아주 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 그 다음에 그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차감기라는 건 돌에 구멍을 뚫는 그런 그 기계를 우리가 차감기라고 그래요. 이렇게 굉장히 진동이 심해. 그리고 중량물 취급하는 작업. 그 다음에 특정 화학물질, 먼지,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 이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제한을 해라. 이런 얘기야. 자, 그리고, 제 140조의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은, 이러한 그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그 작업에 작업을 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자격면허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은 교육기관에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또 이런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41조 역학조사. 역학조사라는 게 있는데 역학조사는 여러분들 요즘에 역학조사 보면은 코로나19 확진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건소에서 나가서 역학조사 하죠. 어디서 누굴 만나서 또 누굴 만났으며 어디서 그 사람이 주변에서 어떻게 전염이 됐는지 이걸 다 조사하잖아. 이런 걸 우리가 역학조사라고 그래. 이런 걸. 그래서 사업장에서 직업병이 발생을 했다. 그럼 직업병이 왜 발생했는지 또 어떤 경과로 이런 그 병이 발생을 했는지 이런 거를 조사하는 걸 우리가 역학조사라고 그런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는 반드시 협조를 해줘야 되겠죠. 기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한번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장 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요 자격증에 그 산업안전에 관련된 자격증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산업안전 기사를 취득을 하고 이제 그 경험을 쌓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산업안전 지도사, 산업보건 지도사 자격을 시험 봐서 취득을 할 수가 있어. 이거는 그래서 참고로 이건 여러분들은 한번 이건 봐봐요. 그래서 산업안전 지도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이런 일을 하게 돼 있어.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지도, 유해위험 방지 대책에 관한 평가 지도, 이런 그 계획서, 보고서 작성, 이런 일을 산업안전지도사가 하고 산업보건지도사는 보건 관련 업무를 해야 되겠죠. 작업환경의 평가, 개선지도,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지도, 이런 그 6번까지 항목에 대해서 산업보건지도사가 이제 이런 직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산업안전지도사 같은 경우는 분야가 이제 건설 분야가 있고 분야가 또 나눠져. 이렇게 또 화공안전 분야, 건설안전 분야, 그 다음에 기계안전 분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야가 나눠져서 자기가 각자 자기가 전공한 자기가 일하고 있는 부분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래서 거의 기술사 업무랑 이제 비슷해. 근데 이제 산업안전지도사는 노동부에서 이제 그 관리를 하는 거고,
기술사는 이제 뭐 과학기술부라든가 아니면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뭐 거의 내용은 하는 내용이라든가 뭐 시험 수준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이제 비슷한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요 자격증의 이런 그 명칭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술사하고 산업안전 지도사하고 같이 갖고 있으면은 좋아. 그래서 이제 시행령의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아까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었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경우 이제 직무들이 이제 이런 위험성 평가, 안전보험 개선 계획 작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즉 이런 것들을 기업체로부터 이런 걸 의뢰를 받아서 돈 받고 해주는 거예요. 그 사업 이런 그 산업안전지도사는 이런 그 용역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산업안전지도사들은 그리고 산업보건지도사도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이제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지도사의 자격으로 갖춘다. 해서 이런 기술사 없이 터다랬죠. 기술사라든가 박사 등에 대해서는 일부 과목을 이제 면제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할 때는 뭐 기술사 먼저 하고 기술사나 박사하고 난 뒤에 과목 면제를 받아서 또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 주로 이제 그 시험은 주로 이제 산업인력공단 우리가 기사 자격이라든가 기술사 자격도 우리나라 이제 자격 시험은 대부분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를 하죠.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부정행위를 했어. 이런 사람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뭐 시험 자격을 시험 그 무효를 하겠고 5년 동안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 일단 뭐 참고로 좀 여러분들 보고 그다음에 이런 또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이제 땄어. 자격을 취득했어.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지도사의 업무 등록을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고용노동부에 등록을 해서 업무를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기 사무실을 이렇게 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지도사들은 지도자 자격증만 땄다 해서 무조건 뭐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등록을 하기 전에 연수 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법에 의해서 연수 교육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같은 경우도 뭐 사법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연수 교육을 받고 변호사 업무를 하죠. 마찬가지야 이것도. 자, 그다음에 뭐 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해서 이것도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이런 업무를 지도사한테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한번 뭐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면 돼요.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지도사가 지도 직무 수행과 관련돼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해야 돼.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그 일반인들이 산업안전 지도사 자격이 없으면서 유사비어 명칭을 비슷하게 해서 사용하면 안 돼. 일반인들은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도사들은 지도사 업무를 할 때 품위 유지와 성실 의무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도사들은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할 거에서는, 할 때는 이 법에 의해서 사법 조치를 받아요. 금지행위, 허문.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지도사 업무를 하고 난 뒤에 그 관련된 보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면 관련 업무에 관련된 이런 장부, 이런 것들은 또,
그 열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주에게 지도사 업무를 하면서 그 사업주에게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자격 대여 행위 및 대여 알선 행위 등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하게 한다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 할 수가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 그리고 이제 제 10장 근로감독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근로감독관은 뭐냐면은,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 중에서 그 근로감독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고용노동부 중에서. 그래서 각 지방 노동청이라든가 노동관서에 가면은 근로감독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로감독관들이 각 그 사업장에 감독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사법권이 있어요. 사법권이, 근로감독관은. 즉, 사법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경찰이나 검찰처럼, 잘못했을 때 사법 조치를 할 수 있어. 물론 직접 이 사람들이 직접 사법 조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했을 경우. 법을 위반했다든가, 그 경우에.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막강한 권한을 준 사람들이야. 그만큼 근로자들의 산업 안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서 근로감독관이 되는 것도 아주 매력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노동부 근로감독관 이런 시험을 봐도 돼. 그 종목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별도로 알아보면 돼. 그래서, 자, 근로감독관들은 어떤 권한이 있느냐? 이 권한이 이 사법권까지 있다 했잖아. 근로감독관은. 그래서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이런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각 고유 장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사업주 사장이나 이런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장부, 서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이 서류 내놔 하고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즉 그래서 이런 그 사업장이라든가 기관의 사무소, 성면 해체 제거업자의 사무소, 지도사 사무소 이런데 가서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 너네 이러는 것 중에서 법령에 위반된 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검사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근로감독관은 기계 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그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설비 등을 이제 제대로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지 근로감독관은 검사를 할 수 있고, 또 그 제품을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원재료가 안전한 건지 아닌지를 또 갖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상으로. 돈 주고 사서 하는 게 아니고 수거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근로감독관은 사무실에서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그러면은 그 관련 회사의 관계인들, 사장이라든가 관련 관계인들을 나와서 이렇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어. 공단으로 출석하세요. 이렇게 해서 또 물어보기 위해서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권한이 센 거죠. 근로감독관은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가지고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증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증표를 보여줘야 된다 이거. 그 증표도 안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이 누군지 알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 말을 따르겠냐? 또 이런 아닌 사람이, 근로감독관이 아닌 사람이 공장 같은 데 가서 근로감독관이 척하면서 또 이렇게 중요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
빼갈 수가 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증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출입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줘야 된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156조.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및 지도. 고용노동부 장관은 165조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거나 역학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제출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즉, 그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그 직원들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물론 이제 사법권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공단 소속 직원이 가서 이렇게 그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근로감독관한테 보고를 하죠. 그래서 똑같이 근로감독관이 한 거나 똑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3항에 보면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근로공단 소속 직원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단 소속 직원이나 근로감독관이나 거의 뭐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만큼 그 막강한 권한을 주어서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뭐 이런 것들은 한 번씩 그냥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제 그 근로자가 사장이 이러이러한 잘못한 점이 있어. 그러면 근로감독관한테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럼 신고를 받은 근로감독관은 나와서 조사를 하겠고, 조사해서 그런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겠죠. 그런 얘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을 이제 보건법에 대한 강의를 다 이제 끝냈네. 여러분들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내용을 대충 이제 진지를 해서, 물론 여기 이제 시험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은 더 공부를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기억 속에 그냥 담아놨다가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찾아서 업무를 수행을 하면 될 거예요.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 요걸 끝내고, 이제 중간고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강의는 학교에서 대면해서 강의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들 비대면 강의 듣느냐고 고생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하셨어요.